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니까 은행들이 막대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그런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8.4%가 횡재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재세 논란 이성구 박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브랜드 창업의 완결판, 브랜드 창업하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요. 비용 절감과 본격적인 상품 판매까지 창업 전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숙명여대 홍보광고학과 김보람 교수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골프에서 스크린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민주당은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반대하지만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횡재세 논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성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횡재세, 횡재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횡재하고 싶죠. 그렇지만 누구나. 네, 그 사람들은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를 뭐 정의의 관점 이렇게 많이 해나가지만 실은 횡재세 자체는 조세의 부과 비용을 줄이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어떤 세금이든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 세금 부과하는 거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활동을 변경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은 일정한 세율로 다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해도 세금을 낸다. 그래서 자기가 세금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왜곡할 수 없도록 바꿀 수 없도록. 그런데 횡재라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가 알 수 없었던 거에서 돈을 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횡재세는 부과해도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바꾸기 되게 어려워요. 너 땅에서 돈을 주스면은 세금을 물론 그럼 땅 쳐다보는 행동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횡재세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값이 오르니까 유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세금 내 그랬는데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푸틴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푸틴이 에너지세를 그 러시아 기업들한테 받았는데 푸틴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건 좀 예외적인 거고 횡재세라고 하는 거는 그 조세를 부담하는 주체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돈을 번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로 인한 경제적인 그 초과 비용 그러니까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를 왜곡하는 거는 거의 적게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알고 보니까 공정의 개념에도 부합하더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횡재세 이슈 나온 거는 말이죠. 예. 은행권의 고금리 때문이죠. 예.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0조 원. 예. 이게 초유의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 얼마나 되는 규모입니까? 뭐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한 20조 내외 하던 거가 거의 한 40~50%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올해 1, 2, 3분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4분기부터 벌써 줄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일부는 일치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이자 수입이 늘어난 건데 은행권이 기준금리를 일부러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 어려운 거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원인이 한국만도 아니고 미국의 영향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횡재세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경제활동 주체들은 거기에 개입하기 어려웠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횡재가 발생한 거다 네. 하는 부분은 맞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들은 자금 조달 코스트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자 수입이 커졌으니까 이거 횡재다 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횡재를 하기 위한 자기의 노력 부분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코스트도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횡재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 내용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은행권 때문에 출발한 게 아니라 야당 역시도 에너지 때문에 출발했는데 한국에선 얘기하기가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제일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 한전인데 네. 적자가 사상 초유의 적자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전기요금 못 오르게 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는 조금 얘기되다가 없어졌고 위야무야 됐고 네. 요번에 이제 은행권이 23년 1, 2, 3분기에 그렇게 엄청난 이자 수익을 올렸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었거든요. 소상공인 중심으로 한. 우리 얼마 전에 뭐 대통령께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어떤 소상공인이 말씀하신 걸 대통령이 전달했는데 네. 그게 마치 대통령 말씀처럼 되면서 너무 지금 그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거 5년간에 이자 수입. 근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법률 안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를 고수입으로 보는지는 1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40% 범위 내에서 받겠다. 근데 구체적인 건 전부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횡재세가 필요하다. 이건 통과시켜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은행의 노력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기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코로나 기간 중에 돈을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네.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우려가 되니까 미국이 우선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으로 나갔어요. 통화도 긴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한 그런데 거다. 예. 이런 거죠. 예금을 받은 것들 혹은 특히 우리 이제 보통 예금 이런 거는 이자율 제로 아닙니까? 네. 그렇게 받는 예금에 기초를 해가지고 대출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그리고 특히 이랬어요. 우리나라의 대출 이자율 관행이 기준금리 플러스 몇 프로로 돼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은행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또 돈을 쓴 사람들도 나 그렇게 비싸게는 안 쓸래 그러면서 상환을 할 거기 때문에 조정이 돼 가는데 적어도 그 조정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이득을 누리게 됐던 거죠. 근데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그럼 금리도 같이 올렸나요? 지금 새로 예금을 받는 거에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4%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과거에 좀 장기적으로 예금을 한 거라든가 변동금리 아닌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통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올려줄 필요가 없었죠. 뭐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바꿔가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올랐는데 예금금리는 그만큼 많이 올리지 않았으니까 예대차가 많이 발생했을 그렇죠. 거다. 그리고 보통 예금을 했던 있습니다. 사람들도 사실 정기예금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면 포트폴리오를 바꿉니다. 나 보통 예금에다가 1,000만 원 해놓고 있는 것도 억울해. 네. 정기예금으로 바꿀 거야. 이러면서 자금도 조달 금리가 막 올라가게 되는데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대출 금리 올라가는 속도보다 늦었던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이자 소득 수익이 한 올 이제 3분기까지 엄청 발생했던 거죠. 네. 그런데 야당이 횡재세 도입의 근거 중에 하나로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 맞습니까?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해요. 네. 뭐 유럽의 경우에 이제 EU 장관 회의에서 이런 세금을 도입해도 좋다는 합의를 한 거지. EU가 그리고 그런 세법을 만들 권한이 있는 기구도 아니거든요. 세법은 각국이 만드는 거니까 한 거는 아니고
체코에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이 고금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횡재세 부과를 한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네. 그 외 국가에서는 뭐 헝가리, 뭐 이태리 이런 데서 시도가 있었다는 거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런 세를 전 세계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예. 네, 주요 국가들은 예. 도입을 안 했고요. 예, 예. 그럼 유럽 국가의 경우에 이제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 예. 그게 이제 도입의 근거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이었어요. 네. 왜 그러면 그 전쟁은 금리를 올린 건 아니거든요. 금리를 올린 거는 미국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통화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 통화량을 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금리하고 긴축을 하면서 올라갔더니 미국발이고 에너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는데 그 부분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값이 한 3배까지 그랬죠. 올랐다고 하니까 네. 가스의 대체 연료를 공급하던 기업들 중에서 자기가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던 기업들은 엄청 이득을 본 거예요. 그래서 횡재세라는 거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조차도 에너지를 수입해 가지고 공급하는 업체는 실은 대상에서 대부분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유통업체들은 그렇죠. 대상이 아니고 물론 에너지 유통업체들도 약간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축을 해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축 에너지 부분은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익을 보는데 여기에 횡재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기업들이 비축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국가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위기가 또 오죠. 그러니까 횡재세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그 횡재세 부과가 경제 활동을 왜곡하지 않아야 되는데 에너지 비축을 줄이는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동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기업에 생산 기업들. 예. 석유 만드는 회사들한테만. 예. 그것도 근데 뭐 유럽에 에너지 석유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영국만 하더라도 북해 유전에서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조금씩 하죠. 도입을 했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한 거는 박제는데 영국도 좀 도입을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금리 관련해서 수익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입한 데가 없다. 예, 그렇죠. 영국이 물론 1980년대 초반에 이 대처가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좀 노조뿐만이 아니라 독과점에 대해서도 공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독과점 은행들이 이 보통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거의 안 주는 거를 담합으로 보고 그 보통 예금에 대해서 횡재세 비슷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횡재세 관련한.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고 미국도 사실은 이제 이 뭡니까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몇몇 은행에 굉장한 이익이 있었지만 실은 또 작은 은행 몇 개는 파산까지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논의는 없는 거죠. 네, 조금 뭐 얘기가 있다가 은행들한테 그렇게 부과시키면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갔다.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은 횡재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여당은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움직여 해야 됐지만 그동안의 기조가 뭐였어요? 자유시장주의의 기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꼬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한다면 이게 횡재인가 하는 의문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궁색한데 우리 자율적으로 상생금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취지이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거 제 입장에서의 긍정적인 겁니다. 그 금융위 부위원장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만든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물론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죠? 경쟁 촉진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앵커님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TV를 사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중요한 물건 살 때 가격 비교 사이트 다 가서 조사해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얻을 때 가격 비교 사이트 가가지고 비교해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있지도 않죠. 사실 제대로 된. 이제 이거예요. 은행의 핑계는 사람마다 다르다. 서앵커는 신용도가 얼마인데
이성구 박사는 신용도가 별 볼 일 없다 이러면서 이거를 제대로 공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속에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은행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가 독과점의 이익을 누리기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은행도 대출 이자율을 사전에 내가 몇몇 자료를 넣으면 너 몇 프로 하고 나올 수 있게 하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언급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해 오던 겁니다. 그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그게 된다. 저는 이제서 얘기한 게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제가 한번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어요. 경쟁을 시켜라. 은행은 그리고 배반자가 너무 없어요. 기껏해야 카카오뱅크 몇 개 생기면서 좀 배반도 하긴 하는데 배반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싸게 해줄게. 네. 은행이 이런 사람들을 신용도가 나쁘다고 보는데 내가 조사해 보니까 배반자라는 게 담합을 안 하고 그렇죠. 이제 네. 순수 경쟁으로 가보자. 나 이제 니네들하고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더. 그럼 많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정이 있을 때 경험을 옛날에 우유 업체들이 좀 담합 체질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때 욕을 먹던 회사 하나 기억하십니까? 뭐 있었습니다. 특정 회사 하나 있었죠. 예. 그분이 고름 우유 그러면서 막 사실 좀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죠. 네. 사실 누가 고름으로 우유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우유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막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낮은 거 높은 거가 생기고 그런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 금융권은 너무 다 점잖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경영을 하게 되고 점잖다는 건 서로 담합을 잘 지키고 근데 있다. 뭐 우리 좀 좋게 얘기합시다.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점잖게 운영해도 망하지 않아요. 네. 사실 그런 악바리가 생기는 거는 그렇게 점잖게만 해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악바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이 은행은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국민 경제가 흔들리니까 영향이 오죠. 니네들 아무도 안 망하게 해줄게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갖는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긍정적인 부분이.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아웃사이더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들한테 갔던 거죠. 물론 소비자들은 그래서 안정적인 금융체제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금리도 싼 금리를 향유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바로 그런 체질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는 했어요. 경쟁 체제를 가져온 이제 지금까지 그냥 말씀에 그쳤었는데 이제 조금 반에 반걸음 정도 나가는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뭐 저런 얘기도 했어요. 그 성과급 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총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게 해준 게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 돌려줘야지요. 왜 국가가 징벌세를 물리려고 하나요? 이자를 내려줘야죠. 이런 의견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시장주의 국가인데 은행한테 이자를 내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잘못하면 직권남용에 감옥 갈 수 있는 일이죠.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뿐더러 또 하나는 은행 전체가 경쟁을 통해서 이자가 내려나가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그냥 무조건 이자가 내려갔을 때 어떤 실은 혼란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자가 내려가면 좋다고 생각하겠죠. 네.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만일 정부가 강제로 시켜가지고 지금 이자 5%인데 3%로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나도 막 은행 돈 빌리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선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선별의 기준이 뭐겠어요? 갚을 능력이라든가. 예. 아니 근데 그럴 사람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5%인 거예요. 그럼 2%를 억지로 내리게 되면 은행이 이뻐하는 사람을 하든지 예. 정부가 또 정해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람한테 해줘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냐면은 실은 5%로 빌려다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장사를 굉장히 잘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배제되게 됩니다. 네. 그러고서 정부가 정해준 일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받아가게 돼요. 네. 그럼 경제적으로 사실 은행의 이자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높은 이자율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이자율을 매김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 그 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빌리지 못하게 하는 거가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게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돈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네. 자, 다른 의견입니다. 횡재세 부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생사가 예측 불허입니다. 은행들은 이자를 너무 많이 올려받고 직원들의 보너스를 많이 주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자 내는 서민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횡재세가 한 100년쯤 됐나요? 역사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0 몇 년 되네요. 그거는 뭐 이제 책에서 본 거지만 1917년인가 1차 대전 때 미국이 전쟁 특수를 엄청 누렸습니다. 네. 자기는 전쟁도 하지 않으면서 유럽으로 이 무기들을 팔아먹고 군수물자 팔아먹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올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야, 이 기업들은 자기가 이 노력하지 않은 전쟁의 대가로 많은 돈을 버니까 이거를 좀 세금을 통해서 흡수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죠. 네. 그 뒤에 이제 수시로 이런 게 있었고 한국도 실은 몇 차례나 횡재세 비슷한 것들이 도입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예. 한 설문에 따르면은 예.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할까 말까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예. 국민 48.4%가 부정적이라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중과세 아니냐. 예. 시장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새 저 같은 좀 시장주의자가 돼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방금 이제 의견 주신 분들처럼 당장 내가 힘드니까 이 뭐냐 이자 이렇게 내가 많이 내고 저 은행들은 뭐 돈잔치하고 이거는 안 된다. 횡재세 물려라. 이런 주장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계시고요. 이렇죠. 횡재세 물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자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리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자가 몇 프로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횡재세를 내라 그러면 낮추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전체 초과소득에 대해서 받으면은 이자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재세의 부과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자율을 떨어뜨릴지 높일지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횡재세 때문에 이득 볼 건 없죠. 지금 같은 부과 방식으로는. 그럼 은행이 이제 횡재세를 내는 거지. 그게 이제 서민들한테 뭐 이득으로 당장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은행도 장기적으로 하면은 그러네요. 횡재세를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이자 수익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또 계산하냐는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자 자체가 아니라 이자에서 자금 조달 금리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금 조달의 비용을 부풀릴 수도 있어요.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세금을 덜 내려고 온갖 노력을 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릴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는 작게 받되 다른 부대 비용을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은 횡재세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법적인 강제, 뭐 횡재세 이런 거 말고 자율적 상생금융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정부를 공격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율적이라고 그러지만 누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돈을 내겠습니까? 결국은 약간은 팔을 비트는 거죠. 비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으로 하여금 너네들 횡재세 법안 같은 거 우리가 반대하려면은 이런 정도 노력은 해야 돼. 그래서 결국 횡재세 법안에서 보면 횡재세로 거둔 수익은 그래서 세금이 아닙니다. 실은 횡재세 법안 그랬는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담금을 하는 걸로 했어요. 세금으로 하면은 이제 특별세로 하지 않는 한은 일반 조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금으로 한 다음에 그 부담금을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자영업자 이런 데 써야 된다고 그 법에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용어는 실은 우리 법상으로 보면은 한국의 경우는 정확한 건 아니고 횡재 부담금이었는데 바로 그 부담금에서 써야 될 용도 비슷한 부분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쓰도록 하면은 결국 효과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저는 타당해 보이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횡재세를
그런 부담감을 법률로 만들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은행이 결국 거기에 알아서 적응하게 되면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서민금융이나 이런 데 좀 노력을 해라.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조차도 결국은 누군가가 그러면 서민을 또 골라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자율이 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은 전체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는 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10%를 시장 외의 방법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은 올라갔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렇게 시장을 왜곡해서 하게 되면은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금 금융위에서 반발짝을 걸은 개혁안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이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 그래서 큰 발걸음으로 이렇게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군요. 그거는 정말 임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또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 잘났어 그러면서 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정치가가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가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국민의 알겠습니다. 결국 요구에 어느 정도는 부응하되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배신자를 만들 수 있는 금융. 경쟁 체제. 네, 경쟁 체제.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공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행의 그런 고위 임원들이 사실 그렇게 하면 은행 고위 임원들이 잔치를 벌일 수도 없지만 경쟁하다 보면 고위 임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고위 임원들의 급여라든가 성과 뭐 그 사람들은 임금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 걸 통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 만드는 거가 더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성구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횡재세 좀 왔고 전체가 좀 보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7분입니다.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 chill,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 to win some or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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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ove. Listen to the music of the moment, people dance and sing.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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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d. So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sure there's no need to complicat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you? But do you But do you want to come on? I scooch on over closer, dear, and I will nibble your ear. I've been spending way too long checking my tongue in the mirror and bending over backwards just to try to see it clearer, but my breath fogged up the glass, and so I drew a new face and I laughed.
left. I guess what I'll be saying is there ain't no better reason to rid yourself of vanities and just go with the seasons. It's what we aim to do. Our name is our virtu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not wait. I'm yours. Well, open up your m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that the sky is yours. So please don't, please don't, please don't. There's no need here to complicate, 'cause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1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내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작업 여파로 밀리는 곳도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 5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사 진위나들목에서 오산 사이 5km 정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안산에서 안산 분기점 사이 3차로와 갓길에서 도로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작업 여파로 서안산에서 안산까지 2km 정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 요금소 부근 8차로에는 고장난 대형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조금 더 와서 송내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은 뒤로 4km 정도 고장차 여파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마포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살만한 세상 2부 시작합니다. 브랜드 창업 생각하시는 분 적지 않은데요. 브랜드 창업을 시행착오 없이 시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는지, 창업의 단계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보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브랜드 창업 얘기 준비하셨는데 프로세스 팁을 주신다고요? 네, 일단 지금부터 우리가 실제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밟아야 될 단계를 하나씩 좀 시뮬레이션 해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오피스가 필요하죠. 네. 예, 근데 오피스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 일을 할 공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사업자 등록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할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커머스 사업의 경우는 이 전자상거래라는 업종의 특성상 실제 사무실이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네. 예, 따라서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만약 멤버가 한 2-3명 정도 모여서 같이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작은 사무실을 구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게 또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면 보증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또 적잖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소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걸 얻어서 이제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호 사무실, 공유 오피스. 네. 어떤 거죠?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라고 하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은 하나 있고 그 외에 뭐 회의실이라든지 라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주한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요즘 많이 늘어났죠, 그런 게?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 이렇게 라운지라든지 K모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월 1인 기준으로 한 25만 원 정도 1인실, 그다음에 2인실 이상은 5-60만 원 정도를 내면 네. 이제 보통의 공유 오피스텔이 다 이 정도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자기 공간을 쓰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회의실도 쓰고 라운지도 쓰고 편집실이나 스튜디오 같은 것도 네. 다 공용으로 이제 예약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서 일은 하되 집에 사업자 등록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동료가 여러 명이 있을 때 예. 이런 경우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일단 사무실을 얻지 않고 이제 집에서 하시는 뭐 위탁 판매라든지 뭐 해외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브랜드 창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많이 얻으시는데 이제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집이 이제 뭐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못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실사를 나오기도 하고요. 간혹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가정집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내줄 수 없습니다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업종과 업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자상거래라 함은 집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비상주 서비스라는 건데요. 그 합법적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유 오피스를 포함해서 많은 곳들이 이 비상주 서비스라는 걸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만 주소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 한 몇만 원 정도 의 비용만 받고 주소지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상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죠.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주민등록법 위반 뭐 이런 생각부터 들어가지고.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1인 창업도 많고 네. 노트북 들고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개인 프리랜서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뭐 꼭 이런 쪽의 브랜드 창업이 아니라 뭐 디자인을 하신다든지 컨설팅을 하신다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집이나 스타벅스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래도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하니까 네. 비상주 서비스라는 것이 생겨난 거이겠죠. 공간의 문제, 사업자 예. 등록 여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할 주소지에 임대차 계약서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업태와 업종을 선택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세율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뭐 2억 원까지는 한 10%의 세율을 내고 2억 원 이상은 한 20% 세율을 내거든요. 근데 이 개인 사업자는 구간에 따라 이 개인에 적용되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까 단순 세율만 보면 어떻게 보면 법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네.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를 보면 뭐 돈의 활용이나 이익 분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는 들어온 이익을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으로부터 정식으로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법인의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등기 비용 뭐 이런 것도 이제 들겠네요. 맞습니다. 이 법인을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만 등기 비용이 드는 것이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을 하면 비용 없이 바로 사업자 등록이 발급을 받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 내는 등록 면허세라는 네. 게 있어요. 자본금의 규모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뭐 자본금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뭐 많게는 한 3,000만 원 정도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이거에 따라 몇십만 원 정도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등기를 하려면 이제 스스로 셀프 등기하기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법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주고 법인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법인이. 네.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면 세금은 조금 덜 내지만 운영관리 측면은 어떤가요?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법인은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 신고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고를 대리하는 비용도 좀 들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법인은 필수적으로 기장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매달 기장이라는 걸 해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무대리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보다는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 1년에 연매출이 내가 딱 창업을 하고 나서 1년에 연매출이 한 1억은 넘을 거야 나는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설립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히려 세법적인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억보다 작게 예측이 된다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도 좋고. 꼭 이렇게 건가요? 1억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거의 뭐 80-90%의 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한 2년, 3년 이런 절차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대부분 밟으시는 걸 제가 많이 보는데 결국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하면 결국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데 네. 이것도 옆에서 지켜보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예 그때 처음부터. 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법인으로 설립을 아예 하는 것도 괜찮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법인 사업자가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권장해드리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한국에서 법인 설립할 때 무슨 과밀억제권? 맞습니다. 비과밀, 이건 뭐 알아듣기 힘든 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도권, 네. 수도권을 포함한 이런 지역을 과밀 억제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역이니까 좀 억제한다. 예,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을 포함해서 비과밀 억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논리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만 이런 기업들이 몰리면 안 되니까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과밀 억제권이 아닌 비과밀 억제권에 창업을 했을 경우에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면은 혜택을 준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나와 있는 얼마나 어떻게 줍니까? 창업 중소기업법의 세제 혜택인데 말씀드리면 비과밀 억제권에 누군가가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 무려 5년 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큰데요? 굉장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아까 제가 법인 설립을 권해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이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전환한 건 이 혜택을 못 받거든요. 해당 사업으로 처음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요. 지방에 해도 예, 지방에도 개인 사업자가 전환하는 경우는 안 해준다.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딱 시작할 때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면서 네. 비과밀 억제권 뭐 예를 들어 뭐 용인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립을 한다.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취자분들 5년 동안 50%의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매우 크죠. 나이도 또 있다고. 네, 나이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또 좋은 혜택인데요. 우리나라는 또 청년 창업을 굉장히 지원해주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혜택이 있는데 만약 34살,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네. 네. 34세 이하.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요. 방금 전에 제가 비과밀 억제권에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드린다고 했고 34살 이하가 이제 지역과 관계없이 창업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50% 감면해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그렇다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비과밀 억제권연에 창업을 하면 지방에다 하면 네, 두 가지 혜택을 중복 적용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중복 적용해 준다. 엄청납니다. 보통은 혜택은 중복 적용을 해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해줘요. 그래서 34살 이하의 청년분이 비과밀 억제권에 창업을 한다. 그렇다면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부럽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이 됐다. 그러면 네.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사실은 뭐 이 준비를 하기 이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 상품 기획
이라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기획이라 하면 시장 조사를 하는 거고 또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중에서도 내가 브랜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을 팔 건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어떤 상품군의 물건을 팔 건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아이템을 찾는 과정이죠. 결정되면요. 네, 그렇게 아이템이 결정되면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경쟁사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경쟁사의 고객을 분석을 하죠. 네. 그렇게 분석이 다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브랜드의 컨셉을 잡는데요. 그러니까 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이쯤에서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도 정하고 어떠한 가격에 대한 포지셔닝도 정하고 하는 거죠.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이름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 딱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돼야 되거나 네이밍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청취자분들께 네이밍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할 부분 또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죠? 일단 상표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내가 짓는 브랜드명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떠나서 이미 사용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지만 누군가가 상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표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상표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또 뭐 한 몇십만 원 들기는 하는데 이거를 아끼려고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하세요. 뺏겨요. 네. 그럼 다음 단계는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네이밍을 하고 상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BI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 로고를 만드시겠죠. 근데 뭐 브랜드 컨셉을 잡고 또 2단계에서는 이제 룩 앤 필이나 뭐 어떤 톤 앤 매너, 보통 뭐 무드라고 표현하는 이런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정해진 상품군 상품 내에서 몇 종류의 상품을 만들 건지 뭐 전체적인 일정이나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플래닝들을 전략적으로 따셔야 되고 이 단계에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 소비자한테 좀 어떤 혜택과 이익, 그러니까 효익, 어떤 효익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상품 개발이라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뭐 가치 소비 뭐 이런 말씀도. 네, 뭐 그거는 이제 가치 제안이라고 제가 늘 브랜딩 컨설팅 할 때 때 말씀드리는 건데 상품 개발 단계에서 다른 이제 소비자들은 제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소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를 담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가치 제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가치 제안과 더불어서 상품 개발할 때 뭔가 타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가 다른 우리만의 어떠한 경쟁력, 차별성 이런 것들을 또 상품 개발을 하면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야 되죠. 네. 가치를 판다. 그건 이제 홍보의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마케팅의 포인트라고 볼 수 네. 있죠. 예. 다른 거 오래 걸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상품에 대한 차별성을 이제 찾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걸 분석으로 이제 제조에 실제 들어가시면 돼요. 상품 제조, 그러니까 OEM사를 찾는 건데요. 뭐 OEM사는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요즘은 쉽게 찾으실 수 있고, 혹은 내가 이미 팔려고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그 브랜드사, 뭐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제품을 보면 써 있어요. 제조원. 네, 제조원이. 그 제조원에 전화를 해서 우리도 이거랑 비슷한 제품 하나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컨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OEM사를 찾으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OQ라는 걸 가능한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원재료, 부자재, 뭐 공인비 이런 거에서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디자인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디자인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상품 개발과 디자인 작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건데 디자인이 사실은 꽤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비용도 좀 들고. 비용은 디자인은 하기에 따라 다른데 일단 디자인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디자인 의뢰서라는 걸 하면 시안을 디자이너가 잡아주는데 이 기간이 한 1, 2주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온 시안을 가지고 디테일을 잡고 디벨롭을 하는데 또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인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건 비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상품 개발도 어떻게 내가 레시피를 짜고 거기에 원재료를 넣고 혹은 용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용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되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어떤 거에 쓰느냐에 따라 정말 한 10배 정도의 원가 차이도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상품이 나오길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제조원에서 예. 그러면 판매 준비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상품 판매를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에 대한 디자인과 상품에 대한 개발, 제조가 됐으면 그때는 이제 온라인에 내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 상품명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내 제품을 팔려고 하는 이제 상품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점들을 쭉 적어서 다른 브랜드 상품이 아닌 우리 브랜드 상품을 사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어떻게 보면 고객을 설득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서 올려야죠. 그래야 되겠죠. 예. 교통정보 듣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1시 50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 위 지나는 차량 많이 줄었습니다. 공사하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전방 주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한남대교 지난지점 1차로에서 차로를 차단하고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파로 뒤쪽으로 원효대교부터 정체인데요. 공사 구간을 지나고 나서야 정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월드컵대교 지난지점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으로 정체고요. 더가 여의상류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한강다리 강북 쪽으로는 반포 남단 지난지점 2차로에서도 공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으로 한 개 차로로만 소통되면서 주변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브랜드 창업 얘기인데 네. 상품 개발할 때 뭐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가치 제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보통 이제 USP라는 걸 잡아요. USP가 뭐냐 하면 Unique Selling Proposition 혹은 Unique Selling Point라고 해서 독특한 판매 제한,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차별점으로 경쟁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떤 차별점으로 고객한테 어필할 건지 그것들을 쫙 정리를 해야 돼요. 네. 최소 3개, 한 많게는 한 7개 이상 정도 잡아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야 되죠. 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다가. 맞습니다. 네네. 이미 상품 개발을 해놓고 이 상품을 어떻게 어필할지 어떻게 할지를 나중에 마케팅 단계에서 찾으면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개발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걸 강점으로 왜 고객이 우리 걸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상품 개발 단계부터 잡고 OEM을 의뢰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제가 이제 포인트로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승부가 나는 초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서 다 비교를 하거든요. 고객의 리뷰를 비교하고 평점을 비교를 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 구매를 할 때 판단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성능이나 품질,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타사 대비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걸 상품 개발에서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따지셔야 돼요. 예. 상세 페이지가 뭐 판매사원 여러 명 부럽지 않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본 오프라인 매장이랑 동일한 거거든요. 네. 매장에 가면 우리 이제 어떤 카운셀링하는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판매사원이 와서 이제 옆에서 상담해주고 이거는 왜 좋고요, 왜 좋고요, 이거는 정말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카운셀링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이 상세 페이지가 그런 공간이에요. 상세 페이지 하나가 일종의 영업사원이자 판매사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거는 왜 좋고요, 왜 좋고요, 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셔야 되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만든 상세 페이지 하나가
여럿 판매사원 부럽지 않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세 페이지를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럼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보통은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자사모를 구축하는 케이스고요. 자사모. 근데 저는 자사모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사모를 구축하지 않아도 보통 이제 대부분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입점을 해서 통신 판매업만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매를 시작하시다가 이제 자사몰도 구축하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기가 뭐를 만드는 건 또 대단한 또 규모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이런 것도 네. 솔루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형 몰에 대충 이제 입점하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대형 몰에 들어가면 예. 네. 거기 이제 내 제품 클릭하면은 상세 페이지가 쫙 뜨고, 나와서 네. 거기서 내 매력 포인트를 잘 이제 전달하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거에 대해서 플랫폼사에다가 수수료를 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 네. 수수료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네. 나중에 한번 이런 이제 쇼핑 플랫폼 판매 플랫폼별의 차이점과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자사몰은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김보람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살만한 세상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